네, 전직 부자진이 들려주는 여의도 찐세계 최고의 보좌관 오늘 또 고상진 전 보좌관, 최영호 전 비서관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보니까 두 분이 좀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영광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최영호 비서관께서 영광이신가요? 제 처가 그 동영상 한번 보더니 네. 그- 아, 고상진 네, 보좌관을 훨씬 향해서. 낫다. 아, 그래요. 네. 혹시 고상진 보좌관도 함께. 그럼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젊어 보이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같이 저도 묻어갈 수 있으니까 예, 감사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오늘 보좌관 시작을 해보죠. 자, 지금 국회 상황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상임위 구성을 둘러쓰고 민주당이 일단 밀어붙이는 모양새죠. 네. 네. 뭐 오늘까지도 지금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오늘 밤에 뭐 이렇게 전 상임위를 소집하겠다 그렇게 엄포를 냈고 또 우리 박병석 의장께서는 이제 며칠 더 말미를 주신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이 법사위원장 문제 본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수처를 7월에 가동하기 위한 지금 네.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아, 하고 공수처 있습니다. 때문일 것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7월에 공수처가 지금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이제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한 후속 법안들이 지금 전혀 마련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음. 그 인사청문회를 어느 상임위에서 할 건지 아니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 네. 세세한 부분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백혜련 의원께서 최근에 1호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인사청문회 관련된 후속 법안을 네.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 고상진 보좌관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밀어붙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 거죠. 그런 네.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올해가 좀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중반을 네. 향해서 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업적이 결국에는 검찰의 권력 재편이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는 최근에 북한의 문제도 불거졌다고 봅니다. 네. 작년에 굉장히 중요했던 한 해였는데 그때 이제 조국 사태 때문에 1년 동안 정치 상황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챙겨야 될 남북 문제는 외교 문제에서 약간의 소홀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그런 북한 문제도 지금 발생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럴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네. 바로 이 검찰 개혁 문제다. 음. 그래서 아마 7월에 예상되고 있는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네.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아마 민주당에서 굉장히 압박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왜 이 질문을 드렸었냐면 민주당의 이런 이제 강공의 배경이 적정하게 이제 적당히 협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서기 위한 전략이냐 아니면 진짜로 이 밀어붙이기 위해서 일종의 명분 쌓기 위한 뭐 기를 준 것도 그렇고 좀 이 강공을 하려고 하는 의도냐 좀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었어요. 네네. 근데 일단 민주당이 강공으로 간다 입맛에 맞게 어쨌든 그 야당의 동의 없이 상임위 일방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좀 이런 평가이신 것 네. 같고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법사위 아닙니까 지금 현재? 네. 네. 이 법사위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임위원회라는 게 이제 소관 담당 그 부서가 있는 건데 이제 법사위가 보면은 뭐 법무부, 법제처, 그다음에 사법부, 헌재, 감사원 뭐 이 정도가 이제 그 담당하는 부처에 해당이 돼요. 근데 네. 사실 근데 요 법사위 부처들을 보면 예산이 많다거나 이권이 크다거나 이런 사업 부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국회의원 개별로 보면은 그렇게 인기 있는 곳이 아니죠. 근데 다만 법사위의 가장 큰 권한은 이제 체계작구 심사를 해가지고 모든 상임위에 있는 그 통과 법안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2차적으로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용어를 보면 체계와 작구예요. 이게 법 체계상 적합한지 이 작구가 적절한 용어가 쓰였는지만 봐야 되는데 사실은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이유로 통과를 안 시키고 딜레이를 시켜놓는 거죠. 네. 보류를 시켜놓으면은 그냥 4년이 그냥 가는 법안들이 이제 많이 생긴다는 거죠. 상임위에서 다 합의해가지고 완성돼서 올라온 안도. 그러니까 법사위가 맘만 먹으면 붙잡고 예, 있을 수 일종의 있는. 이제 그래서 네. 상원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음. 근데 이 법사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 법률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상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야당에게 꼭 법사위 몫을 줬던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 정부 견제 권한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야당에 이런 권한을 줬던 건데 네.
이제 그 어떠한 일종의 그 국회 내 관행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어보자라는 게 지금 여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국회가 수행하는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 예산 심사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법률안 제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법사인 구조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 법사위를 반드시 가지려고 지금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국민들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4대 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는 180석에 가까운 절대적인 의석을 가지고 네. 법사위까지 차지함으로써 각종 개혁 법안이라든지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겠다라는 게 아마 민주당의 속셈인 것 네. 같습니다. 막판이라도 타결 가능성이나 뭐 이런 거 협상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예를 들어서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 체계 작구 심사 기능 그것을 좀 분산시킨다든지 좀 이렇게 해서 법사의 힘을 좀 빼는 방식으로의 논의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예, 불가능할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아마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주호영 대표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협상에 응하고 있는데 아마 당내 초선들이 강력한 반발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여야 간의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대치 국면이잖아요. 뭐 누가 여론의 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여론의 지지라는 것이 딱 수치로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만 그 일단은 뭐 이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절대적 의석을 줬다라고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체적인 득표율 차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이게 소선거 구조에 어떻게 보면 왜곡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더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민주당의 약간의 어떤 불리함도 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상황이 코로나라든지 또 추경이라든지 또 남북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이렇게 현안들이 쌓이는데 계속해서 발목만 잡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측면은 또 미래통합당에도 또 불리한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굳이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대 몇? 51대 49인데 저는 뭐 네. 점수를 어쨌든 네. 103석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미래통합당에 51점을 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호 비서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본다면. 사실은 이제 이게 원구석이라는 거잖아요. 국회라는 게 300명의 의원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누가 대표를 할 것이냐를 정하고 각 상임위 그러니까 일종의 부속 기관들의 또 장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관들의 장을 정하면서 구성을 하는 거죠. 이 어떤 기관의 그 인적 구성을 완료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건데 이게 미국식과 독일식이 있어요.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위너 스테이크 올이죠. 그냥 뭐 상임위원장이든 뭐든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 다 가져가는 거고 없으면 못 가져가는 거. 독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당 정당별로 의석수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도 배분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는 대통령제니까 미국식으로 따르면 이제 상임위원장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네. 유리할 땐 이제 미국식 얘기하고 불리할 땐 독일식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법 내에서 법 체계 내에서는 그냥 이번에 한해서 이번에 한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177석 뭐 거의 180석이라고 보면 다 가져가서 책임 정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미래통합당 자체도 지금 그거 기존의 관행 다 깨고 본인들도 상임위원장 한 석 없이 시작을 하는 게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21대 국회의 민의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정확한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눠지는 것처럼 실제 시민들의 의견들도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거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 우리 또 한 가지 좀 오늘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이 사전투표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고요. 부정선거 의혹 뭐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것과 별개로라도 사전투표 제도 이대로 좋은가 개선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갖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통합당에서는 이게 뭐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보다 높은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높진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27% 가까운 사전 투표율이고 본 투표율은 뭐 66% 정도 됐으니까 본 투표율보다 많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번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분산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사전 투표에 참여를 하셨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이번 선거를 직접 후보로 뛰어보니까 본 선거일을 하루 주고 사전 투표를 이틀을 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말이 좀 전도된 거예요, 사실은. 사전 투표가 하나의 보완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전 투표를 이틀을 줘버리고 본 투표를 하루를 준다는 것은 오히려 사전 투표에 더 많은 무게 중심이 놓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선거운동 기간이 짧습니다. 2주로 딱 타이트하게 정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 사전 투표 전까지는 열흘도 안 돼요. 네. 한 9일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9일 정도로 더 축소시키는 선거운동 기간을 축소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판 표심이 제대로 반영이 반영되지 안 되고 못한다. 네. 후보자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손해 보는 거죠, 사실은. 사실상 사전 투표 때 판가름이 난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종 매체, SNS가 지금 발달해 있기 때문에 막판 4, 5일은 엄청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네. 장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사전 투표를 너무 앞당겨 가지고 이틀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거의 결과를 네. 왜곡시킬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 비서관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좀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일을 정해놓고 13일에 이 선거 운동 기간이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사전 투표를 일주일 전에 하거나 2주일 전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 투표일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선거운동 기간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게 과다하냐 가소하냐의 논란은 사실은 5일 전이에요. 이게 금요일 토요일인데 5일 전 4일 전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선거운동 기간이 8일 9일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게다가 한 가지 더는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7일이잖아요. 사실 7일 정도는 수기의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네. 예, 그 여론조사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기간인데 이게 또 저거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수성, 우리나라 선거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고 이 짧은 시간에서 운용되는 건데 그 선거운동을 굉장히 교란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지금 선거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본투표 되게 어려워요. 내가 있는 내 선거구에만 가서 해야 되고 거기서 뭐 신분증이나 이런 게 다 좀 더 복잡한데 사전투표는 너무 쉬워요. 그렇죠. 더 예, 쉽죠. 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전투표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보완적이고 어려운 부재자 투표가 사전투표가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부재자 투표는 내가 내 지역에 못 있기 때문에 내가 신고를 해서 내가 딴 데서 할게요 할 때 해주는 굉장히 좀 예외적인 조항이었는데 사실은 사전투표도 예외적인 거예요. 원래는 네. 투표가 원칙이고 사전투표가 예외가 돼야 되는데 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현상으로 27% 정도에서 더 내려갈 거라고 보셨는데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앞으로 사전투표가. 네.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이런 사전투표율이 올라갔을 때 과연 우리는 선거운동 기관과 그 다음에 그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관과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네. 문제가 나오는 거죠. 사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사전투표 때문에 손해를 졌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의제기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아니 실제로 그러면 통합당이 사전 투표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그 본투표 득표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예. 사실은 본투표로는 본인들이 이겼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실제로도 득표율 더 많이 받았고.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은 유권자들이 주로 사전 투표일에 투표를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표라든지 자기의 표심이 정해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전 투표가 투표율이 얼마냐? 뭐 그런 부분들은 별로 큰 전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의미가 있지는 않다. 뭐 이런 평가들도 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누가 유불리하냐 이 부분 떠나서 일단 우리 고상진 전 대변인이 후보로 출마했던 경험에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선거운동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네요. 네. 제도적인 문제에서 알겠습니다.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 다른 하나의 지적은 또 우리 지역의 이용호 의원이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사전투표는 일부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만 조직동원 선거가 가능한 좀 제도적 허점이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셨거든요. 좀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신빙성 저는 개연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봄이기 때문에 이제 상충객들이 어떤 산악회라든지 동호회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단체로 관광 여행을 간다든지 해서 뭐 사전 투표일에 맞춰 가지고 가서 그냥 집단으로 투표하는 거죠. 대한민국 어디에서 해도 되는 거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땐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왜 또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본투표보다 더 가능하냐면 아무래도 본투표 때는 선관위라든지 이제 감시의 눈들이 있거든요. 언론이라든지. 하지만 사전투표는 그런 감시의 눈들이 조금 더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가능하다.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뭐 같은 의견이세요? 본 선거일에 내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투표장으로 그 유권자들을 네. 이렇게 나르는 경우가 이동을 있었죠. 해요. 네. 그럼 이거 다 불법이잖아요. 음. 사실 감시의 대상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어디 뭐 소속된 뭐 캠프에 소속된 근데 제가 관광버스 하나를 들고 우리 지리산 놀러 갑시다 해가지고 지리산 뭐 어디 마을에 저기 그 투표소까지 데리고 가서 투표하고 놀러 가요. 그 과연 그러면 이건 사실은 이제 여기서 비용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문제가 생겨요. 음.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겠죠. 아예 어떤 특정 캠프에서 돈 다 대고 여행을 보냈다. 이건 굉장히 이제 금권 선거의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건데 네. 어디서 여행을 가는데 내가 따라가요. 따라가가지고 누구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저기 사전투표 다 하고 우리 여기서 누구 한번 잘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경우까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좀 조직적으로 누가 대응을 잘하느냐가 이 득표율에도 영향을 네.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거죠. 사실 이제 사전 투표와 조직 동원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짚어야 될 점은 이게 이제 역외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역내에서 진행되는 것보다 훨씬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네. 뭐 불법이야 뭐 어느 공간이나 구조에서도 좀 일어나려면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런 대안들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당경선에서 이런 일들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전에 이제 지금 최근에는 당경선이 이제 그 모바일 투표가 대세잖아요. 모바일 투표가 대세고 그 전에는 이제 현장 투표를 할 때에는 많이 조직 동원도 실제로 그런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쳤죠. 음.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바라볼 문제는 현장 투표의 경우에는 검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바일 투표는 검표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일부 세력이긴 하지만 네. 그 부정선거,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네. 예. 하지만 이제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크게 외부로 표출이 되거나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면 아래에 있지만 사실은 경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면서 이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알겠습니다. 힘듭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사전 투표 이것은 사실은 고안되는 것 자체가 갈수록 이제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공간을 확장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 취지는 살리면서도 앞서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뭐가 있을지 두 분 의견 좀 들으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최영호 비서관. 저는 네. 선거의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사전투표일 만약에 사전투표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간의 어떠한 기간을 좀 더 줄여야 된다고 보고 선거운동 기간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주로 되어 있는 선거운동 기간을 일단 더 대폭 늘려야 된다. 예, 그것도 네. 그걸 늘리고 투표일과 사전투표일 간의 기간을 좁혀야 돼요. 네. 꼭 금토일을 주장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네. 만약 월화수면 월화수로 이렇게 딱 고정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여져요.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투표일을 이게 당일이 아니고 이게 투표일을 며칠 이렇게 3일 정도로 예. 해서 뭐 하는 것도 하는 방법이겠네요. 투표일이 늘리면 사전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음. 관외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지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관외 선거 문제를 네. 짚어봐야 된다. 어쨌든 선거운동 기간 늘리고 네. 사전 투표와 본 투표 사이의 간격을 좁히자. 예. 네, 이게 필요하다. 뭐 저도 박상민 동의합니다. 정부장관. 네. 우리 최 변호사 말씀이 일리가 있고 그게 하나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표율을 뭐 굳이 높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표현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도 뭐 우리가 90%, 70%, 80% 목표치를 정해놓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참정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기권이나 투표 불참 이런 것도 또 뭐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불참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참정권이죠. 그런 제약들을 줄여내는 게 우리가 정치 제도에 대한 선거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투표를 높이는 쪽으로 네. 네, 이런 제도들을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최고의 보좌관 고상진 전 보좌관 최영호 전 비서관과 함께
우리 여야 간의 상임위를 둘러싼 공방 그리고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